다들 이 장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서현님 어떠셨어요? 저요? 네. 뭐, 음, 그냥, 뭐,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메리가 방에서 나올 때, 지식 논증 이런 거, 뭐, 재밌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철학이다 보니까는, 그런가? 이게 이렇게 사고가 되는 게 맞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철학 비전공자라서 그런지 그 논증, 세부 논증 하나하나는 좀 와닿지 않는 것도 많았거든요. 과학자의 시선에서. 제가 과학자라 하면 좀 민망하죠. 과학도의 시선에서. 어, 제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좀 덧붙여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질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실 현상적 의식이라는 이 단원 자체가 감각질에 대한 단원이고, 어, 저는 심리 철학 책에서 이 단원이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음, 되게 그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제 논쟁거리가 많다 보니, 그리고 뭐 저자의 또 프레퍼런스도 있었겠지만, 이제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느낌. 그래서 이 단원 배치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 문제의 시작과 끝이죠. 감각질이란 게. 그래서 여러 곳에 있는 그 감각질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수집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위키백과에 보면 이제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의 이제 개별 그 사례들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의식적 경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제 경험의 질적인 특성. 그래서 그 이제 경험의 양적인 속성이라 하면,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우리 뭐 감각의 어떤 강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 감각의 느낌 그 자체, 그거를 이제 감각질이라고 한다. 화면 공유 혹시 지금 안 되고 있었나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네. 헐, 저 혼자 말하고. 화면 보이시나요? 아, 네, 보입니다. 아, 민망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 떠오르는 심상 따위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질을 가리킨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내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합쳐졌을 때 어떤 경험의 현상적 특징을 구성하게 되는 것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건데 가장 넓은 의미로서는 정신세계의 현상적 측면을 총칭하는 말로 감각질이란 말이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감각질이라 하면 특정 그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 하면 빨간색의 그 빨간 느낌, 빨감이라는 그 특성,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합쳐지면 이제 그 어떤 나의 비주얼 스페이스로 종합이 되는 건데, 그 어떤 구성주의적으로 얘의 어떤 그 색깔 하나 혹은 요소 하나를 감각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구성된 이제 컨셔스 익스피리언스의 이제
질적인 속성 그 자체를 이제 감각질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동어 반복 같아요. 감각질이라는 말이 그냥 질적 속성이란 게 감각질이랑 똑같은 말인데 질적이라는 말이 뭔가 형언할 수 없고 정량할 수 없고 이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질적 속성이 감각질이다라는 말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이 들려요. 근데 이제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들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의는 사실 이제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걸 하면 의식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좀 고구마 먹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요건 재밌는 그 논점인데 이거는 스콜라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멘탈 스테이트 가운데 감각질을 가질 수 있는 상태랑 갖지 않는 상태랑 이제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 글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지각적 경험, 펄셉추얼한 거, 이제 소리나 어, 말이래. 저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은 어, 오감은 감각질을 갖는다고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리고 오감의 일부인 신체적 느낌, 뭐 아픔, 또 그 뭐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감각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이제 분노, 기쁨, 뭐 이런 것들도 감각질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분, 무드라고 하는데 이제 무드도 감각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글에서 이제 논쟁을 했던 건 그 컨트로버셜하다고 얘기한 건 생각은 그런 감각질을 갖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떤 학자들은 이제 생각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이해했으면 그 문장을 이해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논리 그러니까 문장이란 게 단어들의 집합이고 그 집합들의 단어들의 논리적 구성인데 어떤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단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들어봤을 뭐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예시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는 그 글자 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각적 경험 예전에 했던 감각질을 재현해서 그냥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얼룩말이 뭐 풀을 먹는다라고 하면 얼룩말이 풀을 먹는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감각질을 떠올려서 지각적 경험을 리콜해서 상상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는 감각질을 갖는 거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감각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그 어떤 명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시험에 뭐 시험을 잘 못 봐서 화가 났어. 라는 그 명제를 이제 그 자체는 뭔가 감각질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쁨은 있고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걸 내가 뭐 지각적 경험하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명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감각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레포지셔널한 이제 그 명시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감각질에 속하지 않는다. 감각질을 갖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감각질을 갖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그 버나드 바스가 이제 자기 책에서 얘기했던 게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면 지각적 경험을 우리가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두엽이 활동을 하면 아하 모먼트라고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흔히 얘기하는데요. 뭔가 딱 알아차리고 생각해내고 이제 이해해내고 이해하기 전과 이해하기 후에 딱 아하 알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생각해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그 따지자면 그 감각 피질이 켜져서 어떤 지각적 경험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이 뭔가 도출되는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뇌의 앞부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어떤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버나르 바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그 무디긴 하지만 이제 빨간색 뭐 이런 것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각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된 생각은 아닌데 그냥 딱 드는 생각은 뭔가 생각 그러니까 뭐 생각도 되게 뭐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약간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약간 생각은 좀 조금 더 기계적인 약간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덜 섞인 듯한 약간 그런 거니까 약간 로봇가 현재 할 수 있는 약간 뭐 A면 B고 뭐 B면 C다 이런 식으로 논리에 의해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나 명제가 감각질이라고 한다면은 로봇도 어쨌든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감각질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이나 어,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음, 아닌가 논리적인 그런 사고 전개랑은 조금 다른 것일까요? 음, 약간 수학적인 계산을 해내고 어떤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 음, 그렇죠. 뭐 뭐 암산을 컴퓨터도 한다고 하면 암산이 감각질을 갖는가? 감각질 관련해서 제일 그냥 익숙한 게 뭔가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감각질이잖아요. 저는 뭔가 그 논리적인 연산이라고 해도 그 A 더하기 B라는 기호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암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뭔가 어떤 그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구조의 뭐 하이라키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 저도 뭔가 계층, 뭐 피라미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논리적인 연산이라고 해도 그런 기호적인 뭔가 심상이나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떠오르게 한다면 콜리아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감각질 갖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로봇이랑 차이는 로봇은 그런 수학적인 뭔가 기호랑 그 생각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봇은 감각질이었고 우리는 감각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기호를 떠올리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뭔가 생각이 감각질을 갖고 있다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언어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자기의 소리나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거를 떠올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뭔가 그 계산을 하는 것도 기호 같은 걸 꼭 떠올리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어떤 생각을 언어적으로 하거나 기호를 떠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배제하고 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저는 예전에 야구 대팔찌를 할 때
그 발제를 해서 칭찬을 드린 적이 이제 강사님한테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과연 그것을 아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제하고 요약하고 정리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다 정리를 다 했는데, 뭔가 알았다 하는 어떤 느낌이라는 그 감정이 제일 동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에 그 내용 쉽게 까먹어 버렸고, 그래서 어떤 뭔가 지식진이 있는데 그 지식지가 주어졌을 때 감정이나 느낌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과연 그 지식지가, 감각질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지가 과연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알미란데 뭘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스스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근데 여기 분들은 수학이라는 과학을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또 저하고 또 다른 느낌을, 아니면 감정이나 그런 그 숫자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론을 접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자기 배운 걸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어떤지 한번 배웠을 때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여기 그 도현님이 계시면 수학 공부하는 느낌 어떤지 여쭤보고 싶긴 한데, 보통 저가 생각했을 때도 대부분 이제 직관적으로 형상화해서, 그러니까 어떤 멘탈리 이제 그 도식을 만들어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관계를 이해하고 이제 하여튼 이미지화를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의 기본이 이제 그냥 논리 관계보다, 그거는 되게 베이그하고 이제 딱 손에 잡히는 이미지 다 알매 되게 토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이미지가 없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없는 생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언어적인 생각? 그러니까 막 어떤 진짜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약간 과거의 경험을 회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약간 명시적인 문장으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뭔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탔다. 몇 살 때. 뭐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물론 뭐 그냥 문장을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 자전거를 탄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전혀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래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애매한 것 같아요. 5번이 해당되는지는. 음. 형성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앞에 거는 다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생각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명제는 약간 생소하네요. 저에게는 명제가 감각질을 갖는다. 명제에 대한 감각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저는 약간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떤 믿음에 대한 거죠. 내가 이 명제를 믿는다라는 게 그게 감각질을 이냐에 해당하느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씀 죄송해요. 앞에 심성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 같기도 하고 앞에 그 명제를 네네 죄송해요. 내용 단어 있었잖아요. 나 내용 내용 나눠 이론, 있었죠. 예. 네, 내용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분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명제라고 할 때 보통 분석 철학에서는 약간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는 세계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감각질은 약간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막 정의상 명제가 감각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에게는 지금 일견 봤을 때는. 그래서 논뜻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수는 뭐 아니다. 뭐 뭐라 그럴까? 뭐 나는 내일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건 명제가 아닌가? 뭐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었다. 라는 명제가 어 그걸 믿는 나의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 자체는 뭐 감각질을 갖는단 말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무언가 믿음을 갖는 나, 예를 들어서 뭐 에베레스트 산이 뭐 8848m다라는 믿음을 갖는 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음, 약간 그렇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제 자체는 사실 네네. 그 생각 명제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그 5번의 일부적인 걸 지금 로버트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갖고 감각질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약간 주관적인 걸로 간 명제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약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약간 조금 확신을 갖는 거니까 약간의 감정적인 느낌의 뉘앙스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3번이나 뭐 이런 거랑 좀 겹칠 것 같은데. 정확히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스콜라피디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란 게 이제 그 1번에서 4번까지에 있는 것들의 그냥 조합인 건지 아니면 생각 그 자체도 있는 건 그 감각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아마 믹스드 스테이트일 거다.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추상화돼서 우리는 그걸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밑에 어떤 논리 구조들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감각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사고 구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렇게 어떤 뭔가 믿는다는 거는 그게 아니었을 때 약간 짜증 나는 거 그게 틀렸다고 판단하기 싫은 기분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환원을 하자면 네. 그러면 내가 뭐 내일 짜장면을 먹는 것을 상상하는 어떤 지각적 그 심상 그리고 뭐 그게 좌절되었을 때 느껴질 감정 뭐 이런 게 이제 합쳐지면 그게 어떤 명제가 되는 게 아닐까. 분석 철학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환원하면 싫어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게 그냥 빌리프 같은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냥 이 내용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아,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명제에 대한 믿음이 아까 그 내용 이론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그 얘기 아닌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네네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음. 뭐 이런 재밌는 주제가 있고 감각질 그 문서는 챕터 10개 정도 됐었는데 다 쭉 훑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더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부터. 그래서 감각질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논점들. 네,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는 설명 간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explanatory gap이라고 하고, 저는 설명적 간격이라고 다른 뭐 여러 곳에서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해서 혹은 뭐 설명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의식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두뇌의 활성화란 말이죠. 활성화 패턴을 보고 이제 생물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몇십 년간 해도 이제 퀄리아한테는 갈 수가 없더라. 그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설명적 간극이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 지금 빨간색이 보여요. 그리고 빨간색이 보일 때의 뇌 활동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라 해서 이제 NCC, 이제 의식의 신경 상관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어떤 경험을 할 때 보이는 뇌의 변화인 거고,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토프 코우나 또 돌아가신 프랜시스 크릭이나 그런 분들이 NCC라는 개념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자. 그리고 사실 의식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연구를 하시는 이제 의식 연구자들은 거의 그냥 99.9% NCC를 연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상관관계를 그렇다면 모두 파악한다면 뭔가 메워질까? 이제 그것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경험, 그리고 그때의 뇌의 상태 혹은 활성화 뭐 패턴, 이런 것에 1대1 대응 관계를 모두 파악한다고 해도 이제 두뇌 과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심적 상태를 발생시키는지, 그러니까 퀄리아가 왜 생기는지 모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찰머스고, 그래서 이게 하드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상관관계를 밝히는 건 쉬운 문제고, 그냥 소소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건 쉬운 문제인데, 이제 퀄리아가 어떻게 생기는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어려울 거다. 비관적인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박쥐가 된다는 느낌은 무엇인가? 이거 제가 그 부트캠프 렉처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이제 쓴 논문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아시면 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향 정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건가? 근데 저는 이번에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만약에 근데 이제 박쥐의 뇌 활동을 모두 측정해서 그 반향 정위를 썼을 때, 에콜로케이션 썼을 때 어떤 뇌 활동이 생기는지 안다면, 그러면 적어도 인간의 시각과 비교해서 시각적인 뇌 패턴하고 유사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좀 시각과 비슷하게 애가 경험하겠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글 이분이 논문을 쓰신 70년대는 뭐 이런 기술도 없었고 뭐 생각을 못 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실시간 뇌 활동을 물론 뭐 날아다니는 박쥐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럼 에콜로케이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눈앞에 있는 그 자기 앞에 있는 물체,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물체, 여기 있는 물체, 여기 있는 물체, 이렇게 박쥐가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이쪽 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 이쪽 뇌가 활성화되고, 이쪽 뇌, 그런 어떤 그 토폴로지컬한 이제 세 개의 매핑에 대한 그 왼쪽 오른쪽에 대한 정보가,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시각 정보가 이제 왼쪽에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뇌에 가죠. 오른쪽 뇌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야가 뇌에 토폴로지컬하게 매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에서 여기에서 보이면 뇌에서는 여기서 활성화되고, 여기서 보이면 여기서 활성화되고, 뭐 이런 그 매핑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반향 정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이 뇌 활동 패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그러면 얘도 퀄리아가 그냥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진 않겠구나라고 어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기술의 진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경과학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되겠지라고 믿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논증이라고, 널리지 논증이 뭐지? 그 아규먼트, 이제 메리 사고 실험 이런 게 있었는데,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피지컬리즘에 알규하기 위한 이제 사고 실험이죠. 그래서 색 감각에 대해서 일절 알지 못하는 이제 이제 뭐 안경을 썼든 아니면 뭐 눈에 색각에 이상이 있든 뭐 아니면 아예 색깔이 없는 뭐 방 안에서 계속 살았든 뭐 그런 메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 색에 대한 모든 걸 공부해서 이렇게 다 이해했는데, 그 색을 감지하는 이제 신경계에 대한 공부도 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빛을 봤을 때, 빨간 빛을 봤을 때 이 메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면 아, 이게 빨간 거구나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에 이제 뭔가 빠진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리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어떤 빛의 이제 그 비물리적인 속성 이원론적인 어떤 그 비물리적 속성으로서 퀄리아가 존재한다라는 아규먼트인데, 이제 반대 논증으로 제시된 게 이제 널리지 하우 반론이라 해서 퀄리아가 이제 그 일종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춤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춤을 못 추는데 춤에 대한 동작을 모두 파악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춤을 못 춘단 말이죠. 저는 몸치라서. 그러니까 결국 빨간색 빛을 본다는 건, 그 빨간 퀄리아를 경험한다는 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거하고는 관련 없고, 실제로 내가 그 자극에 임해서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게 어떤 다른 자극들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되고 뭐 이런 이제
그 기능적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knowledge how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퀄리하는 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2차적으로 뭔가 유리한 기능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어떤 커저란 롤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제가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빨간색을 본다는 느낌, 퀄리아는 그 빛을 본 뇌의 신경 패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이 그 멜이라는 과학자가 아무리 잘 자기 그 지식을 뭐 어큐뮬레이트 했어도, 축적했어도, 내가 이 뇌를 조종해가지고 빨간색을 보는 그 신경 패턴에 해당하도록 내 뇌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방법은 있겠죠. 내 뇌를 따서 이렇게 전극을 받고 빨간색을 느끼는 뇌의 패턴을 고의로 만들어주면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빨간 감각질을 느낄 텐데, 그것만큼 잘 하지 못했거나 메리가 정말 그 색각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다면 그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해서 일으키면 돼요. 그러면 사고 실험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내가 빨간색을 보는 느낌에 해당하는 뉴럴 패턴을 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고 실험은 사실은 알에 대한 걸로 이제 뭔가 느끼는 뉴럴 패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론적인 시선하고도 좀 비슷하죠. 동일론에서는 뉴럴 패턴하고 퀄리아가 같다고 보니까, 저는 같다고 보진 않지만 1대1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뉴럴 패턴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 퀄리아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 뉴럴 패턴에 어떤 ineffable한,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비물리적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물리주의가 틀린 건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주의가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요 논증으로 그게 해소되진 않는다. 요 논증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메리가 모든 걸 알았다면 본인 뇌를 자극을 잘 해서, 무한한 자원이 있었다면 자극을 잘 해서 이제 퀄리아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우리의 신경과학이 아직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 논증이 그 뭔가 합리적이어 보이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네.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그러다가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차피 그 뇌를 그러니까 뭐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뭐 토네이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토네이도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지식이 곧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물리학적 지식을 다 갖고 있어서 내 뇌를 자극했을 때 그 현상이 그때서야 빨간색을 알게 된다면은 문 밖으로 나가서 빨간색을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뭔가 다른 물리적인 거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뇌를 자극했을 때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인과적으로
인 거래.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곧 같은 것은 아니다. 그냥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뭐, 우연히 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렇게 뇌를 자극해서 그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랑 문 밖으로 나가서 빨간색을 실제로 보고 알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음, 음,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방 안에 예를 들어 정말 무한한 자원이 있었고 메리가 뭐 수명도 무한해서 뭐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하면 방을 엄청 크게 잡아서 이제 뭐 정말 모든 뭐 기구가 있고 내 뇌를 다 뭐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고 뭐 옵토제네틱스도 할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빨간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빨간 빛을 보는 퀄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 그러면 메리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해낸 거죠. 퀄리아를 만들어낸 거죠. 퀄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을 보는 빛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낸 거죠. 그러면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 퀄리아가 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퀄리아 그러니까 이제 빨간 빛을 보는 퀄리아를 갖는 뇌의 뉴럴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FFA 그 퓨지폰 페이스 에리아에 여기 전기 자극하면 뭐 얼굴 보이고 뭐 아는 사람 보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V1에 빛 꽂으면은 빛이래 저기 전극 꽂아서 자극하면 눈앞에 번쩍 이렇게 그 섬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포스핀이라고 하는 그 섬광이 보이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겐 그렇게 꽂아줘서 이렇게 하면 그 빛에 대한 퀄리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맹인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아 빛이라는 느낌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깨달아서 자기 뇌에 전극을 꽂고 켰어요. 그래서 빛을 봤어요. 그러면 그 빛이라는 퀄리에 대한 지식을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잘 구현해낸 거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네, 지식만 갖고 있는 걸로는 어차피 안 되고 네, 그 지식을 실제로 뇌에 자극을 줘서 어차피 실제로 우리가 빨간색을 볼 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똑같이 만들어줘야만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그 지식을 실제 뇌에 적용을 한 후에 그때서야 빨간색이 뭔지 알게 됐다. 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진식론증이랑 똑같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저도 뭐 철학자가 아니니까. 맞아요. 철학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과학처럼 좀 대충 넘어가질 않아서. 어, 어, 뭐 여기 나온 이론들도 뭐 합리적인 이론이고 뭐 제 생각도 뭐 나름의 그 반론으로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서도. 어쨌든 뭐 그런 제 나름의 그걸 해봤고 그 비평을 해봤고요. 그래서 디지핀 스펙트럼 논증이랑 좀비 논증 중에 디지핀 스펙트럼 논증만 설명드리고 뭐 일단 책 내용은 더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디지핀 스펙트럼 논증 되게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인버티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까만색을 보는 것처럼 이제 상대방은 흰색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비슷한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논증이고, 그 17세기인가 존 로크 그 님이 쓰셨을 정도로 유서 깊은 아규먼트고, 뒤집힌 스펙트럼 논증이 가능하다면 일단 책에 나오는 거는 기능주의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내가 빨간색이라는 그 어떤 감각질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내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뭐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빨간색에 대한 기능들, 그런 게 사실은 그 내가 초록색을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컬리아 그 자체가 뭔가 아무 기능도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기능주의가 문제가 되고, 제가 봤을 때 속성 이원론도 큰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성 이원론이란 건 어떤 그 나의,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 시스템 혹은 내 뇌나 아니면 뭔가 그 사물의 그 프로퍼티로서, 속성으로서 이제 퀄리티가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퀄리티랑 내가 보는 퀄리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퀄리티랑 그 프로퍼티란 게 의미가 있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면 그건 프로퍼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가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펜이 까만색이라는 거, 이거 자체는 아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결국 뭐 착시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얘가 그 어떤 빛이 이제 절대적인 퀄리아를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해석을 해가지고 뇌가 뭐 얘는 660 나노니까 뭐 무슨 색이야 해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패턴이 된 뇌는 그 퀄리아를 경험하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게 속성 이론론인데, 규칙이 없다고 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 찾아봤었는데, 이게 그 색이라는 게 사실은 그 모니터나 뭐 이런 아니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놨고, 사이코피직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색깔이 뭐 몇 칸 나뉘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본다든지, 그 뭐 이 색깔 다른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든지, 그런 지각적인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나름으로 정립된 학문 분야가 색 관련, 제가 그 학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색채 공학 뭐 이런 분야가 되게 웰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말해주는 거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이랑 빨간색 사이에 어떤 그 단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의 사이의 단계보다 적어요. 그래서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더 세세하게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가 보는 빨간색이랑 나랑 보는 빨간색이랑 똑같은 게 맞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되지만, 색깔들 간의 관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 이제 이 색깔은 이 색깔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느끼고, 그런 색깔들 간의 관계는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색깔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퀄리아는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꽤나 사람들 간에 이제 그 편차가 없다. 다만 약간씩 이제 우리가 뭐 그 눈에 있는 원추 세포, 이제 RGB 감지하는 세포 구성이 다들 조금씩 달라서 같은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shifted spectru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몇 나노씩은 왔다 갔다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존 로크가 주장한 것처럼 뭐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보는 뭐 그런 스펙트럼은 인버티드 스펙트럼 현상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그 학계의 정설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의 퀄리아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랑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생존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날카로운 소리, 뭐 둔탁한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아픔, 뭐 둔탁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약간은 비슷한 퀄리티라는 게 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뭐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뭐 이제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기적으로 내 생존에 알맞게 이제 감각들이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특질들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감각질이란 건 이 외부 세계의 어떤 그 나의 생존과 관계된 그 외부 속성의 특질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장류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레드 콘셀이 없나 해서 그러니까 그 소나 뭐 이런 수준으로 가면 정록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장류로 오면서 이제 과일을 잘 발라 먹어야 되고 이제 어떤 야채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과일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해야 되는 니즈가 생겨서 그래서 그게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닭쥐는 예를 들어서 그 UV 라이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는 UV 라이트 못 보는데 UV 라이트를 보는 종들이 몇 개 있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되게 그러니까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뭐 UV 라이트 써서 본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인프라레드인가? 인프라레드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프라레드를 본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존에 알맞게 퀄리아가 이제 그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도널드 호프만인가? 도널드 호프만인가? 그 하여튼 이제 퀄리아와 이제 어떤 퀄리아의 이볼루셔너리한 펑션 뭐 이런 걸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또 좀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좀비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여기에 막 엄청 잘 나오진 않아서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퀄리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해석들 그런 거 좀 간단하게 한 2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분이 제럴드 에델만인데 작고하셨고 이제 그 면역학의 이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물학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란 게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코로나가 항원이고 그 이제 항체가 들러붙죠. 그래서 아, 나 잡았어 해가지고 검거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뭐 백혈구가 먹든지 뭐 림프구가 먹든지 그런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그 인식을 한다. 그걸 밝혀낸 분이 제럴드 에델만이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명성을 얻고 말년에는 칸셔스니스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면역학적인 사고를 여기도 적용해서 뭔가 그 면역학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항체 종류들이 있고 걔네들 중에 뭔가 하나가 항원을 인식을 잘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얘가 B세포를 통해서 기억돼서 이제 그게 그 많이 생성돼서 우리가 면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시네이션 하는 게 이제 항원 조각을 줘서 특정 항체가 선택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항체를 기억하게끔 하는 게 이제 면역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에볼루셔너리하게, 그러니까 다윈이즘하게 선택 과정이 일어난다.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경 패턴이 그 선택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이제 에델만인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이제 퀄리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이분은 의식의 어떤 중추가 다이나믹 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이나믹 코어 시어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역동적 그 핵심부 뭐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개념은 그냥 간단해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상이랑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시상은 이제 뇌 중심에 있고 피질이 이제 뇌 표면 겉질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엄청나게 양방향적으로 잘 연결돼 있어서 그게 뭐 리엔트리라고 이분은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거의 뭐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막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화를 켜면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도 느껴지는 그런 엄청나게 이제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어떤 신경 집단의 총체를 다이나믹 코어라고 불렀는데 그럼 뇌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안 그런 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운동을 일으키는 부위들은 그러니까 베이절 갱글리아, 뭐 기저핵, 뭐 이런 그냥 피질 말고 좀 원시적인 뇌 부위들은 그런 식으로 막 덴스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방향적으로 이제 신호가 한번 흘렀다가 어떤 운동을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룹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거와 달리 피질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막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경 집단들이 뉴런럴 그룹들이 뭐 N개가 있는데 뭐 몇십만 개가 있겠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뭐 각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뇌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 부위 안에 각 신경 집단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펑션을 하는 신경 집단들이 있고 걔네들의 그 어떤 파이링 레이트를 그 좌표로 찍으면 그러면 그 n 차원 공간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그냥 그 퀄리아 스페이스다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는 퀄리아는 뭐냐 하면 이제 뇌에 세 가지 신경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빨강 초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되면 빨강에 해당하고 안 활성화되면 초록에 해당하는 빨강 초록 축이 있고 한편으로는 파랑 노랑 축이 있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밝음 어두움 축이 있다고 하면 파랑 노랑 축이나 밝음 어두움 축에 대해서는 기본값 10Hz로 활성화를 하고 뇌가 빨강 초록 축에 해당하는 신경 집단은 예를 들어 100Hz로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파랑 노랑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고 밝음 어두움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고 그냥 기본값이고 빨강이다라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그냥 여기 좌표로 따지면 이제 100, 10, 10이 이 좌표가 순수한 빨강에 해당한다. 퀄리아 스페이스에서 이 3차원 퀄리아 스페이스에서 빨간색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공간이 모두 다 어떤 색깔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뭔가 빠진 느낌은 들죠. 그냥 이게 그 좌표가 뭐고 그게 뭐 빨간 느낌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저도 생각 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환원해서 좀 구조화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는 이렇고 더 확장을 하면 이게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도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게 합쳐져서 시각이 되죠. 또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청각도 있고 뭐 체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벡터들이 이 화살표들이 한 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그 군집, 하나의 다이나믹 코어 안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이랑 청각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고 또 뭐 고유 감각을 느끼면서 뭐 청각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차가 오는 걸 보면서 뭐 삐 하는 경적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청각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 축에 대해서도 어떤 값을 갖고 그리고 색깔 뭐 까만색에 해당하는 뭐 그 좌표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보겠죠. 그래서 얘 콤마 얘 콤마 얘 이 그 공간 안에 어떤 점 여기 뭐 어딘가에 해당하는 게 기차를 보는 퀄리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n차원 공간 내의 특정 점이 우리의 경험이다라는 거고 여기 혈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압은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혈압을 담당하는 신경 집단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뇌 간에 있습니다. 근데 혈압은 우리에게 퀄리아를 주지 못해요. 왜냐? 다이나믹 코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무의식적으로 담당하는 혈압을 담당하는 신경 집단이 있지만 얘는 이제 우리의 퀄리아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은 의식하고 어떤 것은 의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소화하고 뭐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이 장 안에도 거의 뇌랑 맞먹는 수의 뉴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뇌신경계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장을 우리가 컨셔스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장에 있는 신경들은 다이나믹 코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뭔가 활동을 해서 얘네들끼리 하면 그 인터랙션을 하면 그냥 자연히 그 어떤 스페이스가 출현하고 이제 얘의 그 내부 상태를 represent하는 그 공간이 출현하고 그 공간의 어떤 점이 그 느낌을 일으킨다라는 어떻게 보면 팬사이키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고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럼 에델만이 설마 공간 좌표상의 저 점을 빨간색의 퀄리아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 테고 퀄리아가 그냥 이 뇌 상태랑 동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퀄리아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분이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건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랑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면 팬사이키즘인 건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께 네, 뭐 여쭤볼 순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질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음, 근데 무슨 질문을 하신 건지 알겠는데 제 생각엔 그냥 문제를 회피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정말 그 감각질 그 느낌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그 느낌이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의 그 신경학적인 코릴레이시 뭐냐 고 했을 때는 이 지금 설명이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상 피질계의 뭐 이제 신경 집단의 활성화 패턴 중 한 좌표 그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왜 혈압은 의식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할 고혈압인 거 왜 의식 못 하는가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빨간색이 뭔데라고 하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 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줄리오 토노니 이제 IIT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의식 이론을 제창하신 줄리오 토노니라는 교수님의 아주 짧은 페이퍼를 들고 왔는데 이제 제목이 Of Maps and Grids라는 짧은 제목이고요.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뭐냐? 저도 IIT 잘은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퀄리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에서 퀄리아가 도출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퀄리아는 그 이제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그리고 뇌의 조직화 방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퀄리아도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토노니 이론의 제일 핵심 그 어떤 접근 방식이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퀄리아가 주어진 건 맞는데 맞고 그러면 그 퀄리아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현상학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각이랑 청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자 라는 게 토노니의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논문의 일부인데 이제 현상학 그러니까 이제 퀄리아랑 똑같은 말이죠. 퀄리아는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 어떤 개의 이제 그 개에서 특징된 그 물리학적인 어떤 효과의 인과적 구조를 파헤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개의 내부 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커즈 이펙트를 주고받는지를 알면 개의 현상학도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팬사이키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개의 느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이제 박쥐가 어떤 식으로 뇌 패턴이 되는지 보면 개의 퀄리아도 알 수 있다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설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연구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시각인데요. 시각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이거는 다들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시각이란 이런 특징을 가진 퀄리하다라고 주장해요. 어떤 특징이냐면 뭐더라? 한 3가지 있는데 이제 청각과 달리 시각은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작은 어떤 모듈들이 있고 얘네들이 조합될 수도 있고 익스클루전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치 집합처럼 뭐 우리 차집합 뭐 교집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야의 일부가 다른 더 큰 시야의 일부의 부분이 되기도 하고 두 시야 부분이 겹치기도 하고 겹쳐서 뭐 더 작은 부분을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더 합쳐져서 뭐 큰 부분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게 우리가 공간을 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시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뇌의 어떤 모식도인데요. 이제 우리 뇌에는 2가지 시각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저기 누구냐 근태가 있었다면 더 설명 잘 해줬을 텐데 우리 뇌에는 만약에 우리 뭐 이제 혼수 상태가 되거나 하면 동공반사를 체크하잖아요. 그 동공반사가 뭐냐면 이 낙막에서 이 탈라무스 간 다음에 이렇게 뇌관을 통해서 오는 그 근육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대뇌를 거치지 않은 패스웨이가 하나 있고요. 대뇌를 거치는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둘 다 있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퀄리아가 있고 하나는 퀄리아가 없다. 그러니까 무의식 뇌관을 거치는 패스웨이는 퀄리아를 일으키지 못한다. 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2개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분이 테스트하신 게 그냥 이제 모델로 구현한 게 이제 포비에이션이라 해서 빛을 따라가는 어떤 시각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안구를 우리가 이렇게 눈을 굴리면 안구 근육을 당겨가지고 이제 눈의 위치를 조절하는 건데 이제 그게 포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대뇌 피지를 흉내낸 뉴럴 네트워크랑 뇌관을 흉내낸 뉴럴 네트워크랑 보시면 이제 이거 제가 자세한 건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대뇌에 해당하는 게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관 구조에 해당하는 게 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랑 맵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드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우 데이터가 오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자기 연결도 있지만 A, B, C, D 근데 아무렇게나 연결된 게 아니라 옆에 애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눈알이 A, B, C, D, E, F, G 여기 레티나가 있으면 요 레티나의 어떤 지정학적 구조, 토폴로지컬한 그러니까 A가 갑자기 G랑 연결되진 않는 거죠. A랑 G는 뭐니까. 그러니까 A랑 B는 가까우니까 B랑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혹은 B는 A랑 연결돼 있고 C랑 연결돼 있고 뭐 D랑도 연결돼 있고 뭐 그런 거죠. B는 C랑만 연결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A랑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위치 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리드 시스템이고 맵 시스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맵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건 없고 이제 어떤 그냥 머스라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리엔트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결론은
얘나 그 시야 맞추는 걸 인공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구현을 하면 잘 해요. 똑같이 잘 해요, 거의. 그래서 그 게이징을 이렇게 그 뭔가 빛을 A에 쏴주면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이 빛이 D에 오게끔, 그러니까 시야의 중앙에 오게끔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모습이 그리드나 맵이나 똑같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리드랑 맵의 차이는 뭐냐? 사실 여기서는 이게 그 막 엄청 잘 쓰인 논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아까 말한 이 cause effect 스트럭처로 보면 A, B, C, D, E, F, G는 지금 맵의 경우에는 각자가 다 떨어져 있어서 A가 예를 들어서 뭐 D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드의 경우에는 서로 인과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E에 영향을 주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 그 인과 구조를 찾아가 보면 이제 얘가 조합이 돼서 A, B, C, D, E라는 어떤 그룹이 되면 그 안에서는 A랑 E랑 그 인과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시야가 이제 합쳐지는 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야의 어떤 그 구조하고 이제 얘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 이제 그 리플렉시비티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시야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커넥션 그러니까 CD랑 D가 만나서 그 중간의 어떤 교집합인 D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퓨전 CDE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인클루전 그러니까 무언가가 시야의 좁은 부분이 더 넓은 부분의 일부가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조합이 되니까 인과적으로 이제 그 인과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A에서 만약에 E로 가려면 이제 A, B, C, D, E를 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E가 하나로 묶이는 어떤 인과적 구조 내에서 그러한 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시야로 따지자면 만약에 여기 시야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영향을 주려면 내가 시야를 이만큼 잡아야지 이제 그 정보 두 개의 정보를 내가 하나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위치가 반영된 로컬 인터랙션이 있는 그리드가 이제 맵 단순한 뭐 아까 그 뇌관 시스템을 모방한 맵보다 서로 인터랙션이 없는 맵보다 복잡한 커즈 이펙트 스트럭처를 지니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대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각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D 스페이스가 보이는 원인일 거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퀄리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는가를 이렇게 거기서 출발해서 뇌에는 어떤 비슷한 특성이 구현되어 있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뭐 물론 시원스럽게 어떤 느낌 이런 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일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게 많긴 하지만 한번 찬찬히 훑어보면 퀄리아는 이제 구조화되어 있지만이 아니고 있으며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빨간색과 노란색의 사이의 칸수,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칸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규칙이 있다, 구조화가 돼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런 그 현상학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빨간 느낌만 있다면 그거는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내가 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발달 과정에서 빨간색이 아닌 상태를 봤기 때문에 빨간색이란 느낌이 드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상태와의 대조를 통해서 퀄리아는 그 느낌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태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퀄리아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공된 정보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제 뇌에서도 그냥 정말 로우 시그널이 있고 그 좀 더 앱스트랙한 정보가 있고, 근데 우리가 퀄리아로 이렇게 자각하는 거는 그 그냥 로우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앱스트랙한 걸 처리하는 FFT 같은 이 고등한 뇌부위에서의 활동을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가공이 많이 된 정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뇌의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최선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삭시 같은 걸 보면 퀄리아는 정말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뇌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그 점들 보면서 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아닌데도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퀄리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공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를 그냥 반영하는 건 아니고 되게 프로세스 많이 된 정보다. 빨간색, 파란색 이런 느낌도 정말 뭐 V1, 정말 뭐 V4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올라와서 그 고등한 영역에서 어떤 그 가공된 정보가 퀄리아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의 또 중요한 힌트는 감각 자극 없이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꿈이나 상상이나 아니면 직접 전기 자극을 하거나 하면 퀄리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일론과 가깝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뭐 로컬한 뇌 활동은 퀄리아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퀄리아를 만들어낸 혹은 퀄리아가 매칭된 정보는 이 시상 피직의 전체에 전파된다. 이거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뇌부위의 그 거기서만 남아 있는 자극은 퀄리아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제 뇌 전반에 방송이 될 때 그게 퀄리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퀄리아 자체는 아까 이전에 심적 인과 단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커절 파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의 흐름은 그냥 뇌 활동 패턴에 흘러가는 거고 그걸 그냥 사후 해석한 게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사후에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상 피질계가 스스로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구별하고 어떤 지금 내 상태가 과거의 상태랑 어떤지 구별하고
또 그걸 잠깐 동안이라도 기억하는 과정에서 퀄리아가 생겨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뭔가 알 것 같았는데 저도 읽으면서 무슨 소린지 또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퀄리아 문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가 좀 약간 그 희망이 있어 보이긴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하면 뭐 그냥 단순히 감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여기 썼지만 되게 가공이 많이 된 무언가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된, 그러니까 이제 뇌 전반에 전파된 어떤 정보, 내가 빨간색을 봤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상태. 여기 저번에 지난 시간에 뭐 모니터링 컨셔스너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재귀적인 나의 상태를 다시 자각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퀄리아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커그니티브 모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첫 장부터 하신 분은 뭐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드디어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부터 했는데 그 가을부터 했는데 가을에는 이제 2주에 한 장씩 읽었고 이번에는 매주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겨울 들어서 이제 다 뗄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책의 목차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책에서 먼저 이제 어떤 무슨 주의들을 먼저 쭉 살펴봤고, 이원론, 또 행동주의, 동일론, 또 기능주의, 제가 기능주의를 기능이 결국 함수기 때문에 이제 기능주의라고, 함수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그냥 심적 속성이 이제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 말하는 제거주의 이런 것도 봤고,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어느 정도는 들어봤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잡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의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의 어떤 구성이 좀 신기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티오리 오브 마인드, 정신에 대한 기계 이론, 계산 이론, 이거를 도현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셨고, 연결주의는 제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물리주의를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 수반에 대한 내용 했었고, 이제 심적 내용에 대한 거 했었고, 그래서 심적 인과에 대한 얘기 지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의식이라는 주제, 드디어 의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이번에 퀄리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심리 철학에 대해서 되게 간결하게 잘 훑은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고르면서 의도했던 바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주셔서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저도 이 책 사놓고 제대로 완독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훑기만 하고 맨날, 아니면 어떤 개념 찾아보고 이럴 때만 쓰고 완전 통독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한번 저도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름의 책거리를 하고요.